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를 한다라면은 흔히 생각하는 게 채권 또라든 물가 있는 국채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기가 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론식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이제 여러분들 자산 제가 세 가지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의 자산의 서식치 혹은 건강을 체크하려면 첫째 원금 보전이 아닌 구매력 보전, 그 다음에 국내 몰빵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최우량 자산, 초우량 자산을 갖는 것. 세 번째 인컴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배당이라든지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박따박 주는 자산을 개인들이 가지면 좋습니다. 그냥 성장하는 혁신적인 주식을 사는 것은 기분은 좋은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상당히 변동이 큽니다. 그런데 그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이런 인컴을 주는 자산입니다. 리츠도 거기에 해당될 거고 배당 주식도 해당될 거고 그 중에 채권도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준, 나이가 인컴 자산들, 인컴을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주는 자산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글로벌로 분산되어 있는가, 글로벌 초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가, 내 자산은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세 가지 기준 딱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배분하셔야 됩니다. 뭘로 가지고 배분하느냐? 채권과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분은 꼭 이 축구하고 똑같아요. 축구는 크게 보면은 공격수, 수비수, 그 다음에 미드필더로 나누어지는데요. 사람들이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역시 이 세 가지입니다. 그거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공격수, 그 다음에 미드필더, 수비수인데 최고의 수비수는 뭐겠습니까? 채권과 예금 같은 경우입니다. 물가 연동 국채. 그 다음에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가게들은 저 축구로 치자면 어디를 가장 두텁게 하고 있겠습니까? 예, 미드필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아주 미드필더를 두텁게 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에는 so far so best였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그러면 미드필더만 부동산만 딥다 강하게 한 것이 앞으로도 유효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자산 배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채권은 채권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되고 부동산은 부동산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되고 주식은 주식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채권은 수비수인데 수비수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하느냐? 사람들이 신용등급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내가 금리를 0.2%, 3%, 0.5% 더 받아보겠다고 신용도를 확 낮춰가지고 채권을 사는 것.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익은 뭘로 가지고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공격수를 가지고 얻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수익은, 주식의 수익률은 채권 부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채권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역할은 수비수 역할이에요. 채권하고 주식은 케미가 너무 잘 맞습니다. 그 말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빌빌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딱 갖다 놓으면 변동성이 싹 줄어듭니다. 그래서 케미가 제일 잘 맞았어요.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골든룰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주식 6, 채권 4, 나이 들어서는 주식 4, 채권 6,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자산 배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채권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좋은 수비수. 그 말은 갑자기 세상이 와장창 되었을 때 내가 먹고 살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할, 수비수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채권이니까 채권은 우량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채, 이런 것들, 국채, 안 그러면 신용등급 AA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또 두 번째 역할이 주식하고 아주 좋은 케미가 되니까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거기에 따라서 채권을 꼭 반드시, 이게 수익률이 이거 4%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오른 채권을 일부 팔아서 그때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런 다양한 케미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산 배분할 때 채권은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고객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 자산 관리를 축구의 그라운드로 표현 잘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채권하게 되면은 이탈리아 빗장 수비 축구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또 공격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정말 축구 감독이 다양합니다. 방금 이 질문하신 저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드필더, 부동산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수비수를 이탈리아 빗장 수비처럼,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영을 짜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채권이 이제 수비수였는데,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또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삼성전자 주식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 주식 이것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8만원, 9만원에 샀다가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주식 사서 20-30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자산관리 끝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삼성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와서 고민을 토로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팔아야 되느냐,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도 삼성전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투자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올해 20%, 그 다음 해 5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70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략 그래도 한 10% 번 것 같죠? 더하면 덧셈이니까. 안 그렇죠? 곱셈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에 아무리 계속 돈을 늘리더라도 마지막 해에 마이너스 99% 되면은 여러분들 돈 다 날아갑니다. 그 말은 변동성이 큰 것 한번 잘못 걸렸다가는 내가 지금 투자해 놓은 것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목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주식 종목, 세상에 종목 하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제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 포트폴리오의 한 38% 정도가 애플 주식으로 채워놨던데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냥 앞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량한 종목에 20-30년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 생각 버리시고요. 주식을 패키지로 사셔야 돼요. 그 패키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ETF인데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는 그냥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Exchange Traded Fund인데요. Exchange는 교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것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주식이 100개, 50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전에는 펀드를 하셨어요. 디스커버리 펀드, 인디펜던스 펀드, 아리랑 펀드 이런 것들. 그 중에 유명했던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코리아 펀드 이런 것들로 했는데요. 이제 그 시대보다는 훨씬 편한 도구가 나왔습니다. 그 편한 도구가 뭐냐면은 ETF입니다. 펀드는 여러분들 하시려면 그때 줄을 서가지고 증권사 가서 가입한다고 그러셨는데, ETF는 모바일에서 그냥 주식 사듯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사시면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ETF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투자는 곱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여러분들 목숨 걸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돈을 벌어도 그건 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자금이나 생애 자산 관리를 하려면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평균에 맡겨야 됩니다. 일반적인 패턴에. 그래서 이 부분, 서로 기업회 사람이 배터리 주식에 투자해서 2배를 벌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종목에 몰빵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랬을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100%가 아니라 90%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하시지 말고 절대 배터리 주식을 사시지 말고 배터리 ETF를 사시고요. 반도체
주식을 사시지 말고 반도체 ETF를 사시고, 그게 여러분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컴 자산인데요. 아까 금은 제가 캐시플로우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도 캐시플로우가 없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배당주처럼 캐시플로우가 있는 것, 이런 주식을 개인들이 하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글로벌로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의 주식에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주식 투자의 가장 장점이 뭐겠습니까? 예. 투자를 아주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 주식은 자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주주 여건만 아니라면 50억을 버셔도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파워풀한 나라가 없어요. 웬만한 선진국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월급을 일을 해서 50억을 버시면은 여러분들 한 적어도 건강보험료하고 합치면은 20매덕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 주식을 잘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 없어요. 제가 정말 배 아픈 사람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배터리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한 6억인가 벌었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양반 세금 하나 안 냅니다. 그 한국 주식에 그래도 떨쳐버릴 수 없는 매력이 사실은 자본차익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이런저런 그냥 배당도 잘 안 해주고 갑자기 무슨 회사를 분할해버리고 뭐 이런 짓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붙어있는 게 비과세라는 효과 때문인데,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없애버려야 기업들도 그러면은 이럴 거 나 해외 가서 주식 사지 뭐라고 내가 한국 이 주식을 사, 이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막 변화를 하게 될 텐데요.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니까 웬만한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사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빨리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하튼 아주 좋은,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섹터를 사가지고 돈을 벌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세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식은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를 사시면은 별로 돈 못 법니다. 코스피를 산다, 별로 못 볼 거예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섹터를 사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산업이 여러 가지 잘 펼쳐져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근에 글로벌하게 유행하는 것이 이제 BB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배터리 바이오 칩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섹터를 사시고요. 미국의 주식을 사실 때는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을 그냥 반반씩 사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은 그냥 S&P 500 다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투자의 기재가 다 사라고 그러면 그걸 따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냥 미국은 그냥 S&P 500을 여러분들 다 사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사고 나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달러가 따라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해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달러를 갖는 것이 낫겠습니까? 환해지를 해서 그냥 미국 주식만 갖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아닌 원화를 갖는 게 낫겠습니까? 예.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케미가 아주 좋은 게 주식하고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케미가, 그거보다 더 좋은 케미가 미국의 주식하고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 주식이 막 급락을 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이 시끌시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원화를 갖겠습니까? 달러를 갖겠습니까? 그렇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하고 달러를 갖고 있으면은 이걸 원화로 평가하게 되면은 미국의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더라도 환율에서 내가 이득을 봐가지고 떨어지는 폭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 반대도 물론 일어나죠. 내가 이익을 더 많이 봐야 될 때 조금 덜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변동폭이 큰 걸 줄여줍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채권과 주식이 아주 좋은 케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라면, 두 번째 정말 좋은 그 팩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주식과 원달러 환율이 아주 케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미가 좋은데 미국 주식을 사고 나서 환해지를 한다? 그러시지 말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도 사고 달러도 갖고 있고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특히 여러분들 자녀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자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젊으니까요. 글로벌하게 아직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미국 주식하고 달러를 환해지 하시지 마십시오. ETF에 H자 섞인 거 이거 사시지 마십시오. H자는 해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자산 배분하는 데서 예를 들어 내가 미국의 고배당주를 산다. 예를 들어 미국의 S&P 배당 귀족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산다고 그럴 때는 그냥 환해지 하지 말고 두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시면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달러를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달러로 있게 됩니다. 다만 그게 매일 원화로 환산해서 평가될 따름이죠. 여러분들은 달러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외 쪽에 이제 주식을 사라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국 주식을 사려는데,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의 그 주식시장에 거래소에 상장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상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해 놓은 것은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미국 주식하고 딱 비슷하게 똑같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거래소에 상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본국에 상장되어 있는 본토 그 해외 주식하고요. 예를 들어 뱅가드라든지 스트레이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큰애들이 상장을 해놓은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거래하느냐? 여러분들 밤 11시 미국 그 주식시장이 열릴 때 그때 들어가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기 거래소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상장해 놔서 우리나라 거래 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것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의 가장 장점은 뭐냐 하면은, 자,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의 가장 장점은 여러분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편입을 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 상장된 해외 주식은 여러분들 그냥 계좌에서는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연금저축에서는 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에서 내가 해외 주식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국내에 상장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타이거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아리랑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막 이름이 다양하게 붙어 있는데요. 타이거는 미래셋 자산운용이 만든 것이고,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것이고, 아리랑은 한화자산운용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름을 보면은 아, 이거 만든 운용사가 어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H자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죠? 해지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얼마든지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연금저축에서 편입을 할까요? 무슨 이점 때문에? 미국 자본 차익, 예를 들어 배당이 아니고 매매를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몇 퍼센트 때립니까? 22% 때려요. 그 아까 우리나라는 안 때린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연금저축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게 되면 세금이 5.5%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연금저축에 본토에 상장된 건 넣을 수 없으니까 국내 운용사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국내에 상장을 해놓고, 이걸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에 넣어서 운용하시면은 바로 그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자소득세 15.4%, 배당소득세도 15.4%. 배당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에 다 갖다 넣으면 5.5% 과세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이라는 비클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과세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 주식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ETF라는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모님이 그 자산 배분할 때 5가지 방법을 두고서 이제 가장 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 정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배당주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해외 주식을 투자 ETF 할 때에 그 환율 변동 문제, 그 다음에 그 실업 문제는 좀 가세체계가 더 조금 더 설명해 주셨잖아요. 혹시 부연 설명할 것이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미국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자본 차익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사시면은 그 자본 차익에 대해서 과세입니다. 250만 원까지는 이제 면세점인데요. 그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 차익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금액이 많지 않은데 과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250만 원 벌었을 때마다 한번 팔아가지고 250만 원까지는 그 비과세니까요.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바로 사시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 4년 동안 누적되면 그것도 한 1,000만 원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연금이라는 비컬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세제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에 가입할 때도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금의 자산에서 운용을 할 때도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 세금 혜택이 저율과세 아까처럼 22%나 15.4%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5%, 4.4, 3.3 이렇게 과세하기 때문에 저율과세입니다. 또 하나의 연금에 있어서 과세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이 딱 떨어질 때 원천징수에서 국가에서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연금은 언제 세금을 내느냐? 예, 돈을 찾을 때 냅니다. 여러분들 안 찾으면 아직은 안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금에서 세제 혜택의 가장 장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적연금은 그대로 알아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납입만 하시면 됩니다. 사적연금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 안에는 배당자산 그리고 해외자산, 해외 주식자산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시면 과세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연금의 단점은 뭐냐? 55세 그리고 5년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 못하면은 이제 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60세 된 사람 연금 가입할 수 있어요. 5년 이상만 가입하면은 세제 혜택을 보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그런 요건이 그렇게 대단한 제약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건만 여러분들이 갖추시면은 이제 연금에서도 5.5% 과세고요. 연금에서 다만 1,200만 원 이상 인출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매니징 하셔서 연금을 관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적연금이라는 비클 같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세제 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인도,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식들은 그리고 이제 배당 많이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연금으로 다 몰아넣으시고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이라든지 국내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계좌로 다 들고 오셔도 돼요. 어차피 아직은 과세가 안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적 연금 자산을 특히 그 중에서도 주식 자산을 그렇게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나 시각을 달리해서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평균 가계자산 평균을 보게 되면 1인 한 가구당 4억 7, 8천 정도 가지고 있는 거로 연구기관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부분에 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이라든지 예금 또는 ETF나 펀드 쪽에는 7, 8조밖에 안 되는데 물론 뭐 돈 많은 분들이야 아파트라든지 상가 샀다 팔았다 하겠지만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거액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리츠 부분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 리츠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이제 미드필드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드필드인데 여러분들 개인들은 보통 주택, 뭐 상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드필드를 탄탄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금에서 주택 못 사죠. 연금에서 부동산도 못 삽니다. 연금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리츠라는 것이고요. 원래 개인연금은 안 되게 돼 있는데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허용이 돼서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을 이제 과연 상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 제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는 게 상가입니다. 상가는 경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은 디스카운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이제 상가를 많이 사죠. 그러다가 대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량한 부동산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0억짜리 부동산, 뭐 150억짜리 부동산, 연예인들이 꼬마 빌딩 150억짜리를 샀다. 그것도 꼬마자가 붙었는데도 150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이걸 어떻게 좀 나도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이 리츠인데요. 리츠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츠에서 제가 지금 정말 열변을 하면서 제가 열받아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리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3,000원 뭐 이렇게 하더라도 리츠 주식 한 주씩 살 수 있어요. 10,000원 해도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10만원, 만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돈을 1,000억 갖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갖다 준다 하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렇게 모은 돈 1,000억 정도를 가지고 대충 얼마짜리 건물을 살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한테 1,000억을 받았다. 그걸로 이제 건물을 사겠죠. 대충 얼마짜리 건물을 살까요? 얼마요? 예, 반. 예. 2,000억짜리 정도를 삽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자산의 절반은 투자자들에게 모은 돈, 절반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빌린 돈입니다. 자, 여러분들 리츠를 투자를 사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빌렸습니까? 안 빌렸죠. 근데 리츠를 사는 즉시 여러분들은 돈을 빌린 것과 똑같은 효과에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리츠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리츠 운용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요, 이거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놈들이 없어요. 그냥 우리 부동산 좋다, 앞으로 전망 좋다, 임대 수익률이 얼마다 막 이런 이야기만 하죠. 리츠는 레버리지가 100%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적어 놓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열받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100% 레버리지를 하면은 이 리츠는 처음에 첫째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리츠 가격이 움직이겠죠. 또 뭐에 민감하게 움직이겠습니까? 리츠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부동산이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금리에 따라 움직이죠. 그런데 이것은 훨씬 민감하게 움직여버립니다. 이게 미국의 리츠인데요. 제일 변동성이 큰 것, 들쭉날쭉하죠. 근데 수익도 제일 좋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근데 또 부동산이라서 좀 안전하나 했더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만큼이나 이때 부동산도 안 좋았고 했으니까 부동산 자체 때문에 엉망이 됐답니다. 이만큼 폭락을 했고 그 다음 잘 올라가다가 코로나 와서 또 한번 폭락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잘 올라가다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리츠는 심심찮게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해주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길게 보면 올라가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런 때 리츠를 샀으면은 리츠 배당 수익률이 14% 이랬습니다. 정말 이때 좋은 기회였는데요. 하여튼 리츠가 이런 것이고 여기 여는 가늘게 나와 있는 이 선이 부동산의 일종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변동이 이런데 리츠는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채권이고요. 여기 중간에 보이는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보니까 이게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츠 제가 이전에 통계를 낼 때 변동성을 계산해 보니까 주식보다 리츠가 더 크네. 이거 부동산이 웬일이냐 해서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츠라는 자산이 괜찮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요. 꼭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주고 리츠 주식을 하나 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빌린 셈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격이 그걸 대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에서 그걸 제일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리츠 자산이 대략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산, 이런 건물을 못 사시죠. 그런데 리츠를 통해서면은 얼마든지 이런 걸 살 수 있습니다. 뭐 롯데백화점 몰, 그 다음에 벨기에 있는 오피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오피스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매입 가격이 저렇게 돼 있고 2,300억인데 차입금이 1,100억 뭐 이렇습니다. 대략 보면은 우리나라 절반 정도,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따지자면은 거의 100% 정도 레버리지를 하는 셈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는 140, 150 하는 것도 있습니다. 리츠 법이 400%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리츠가 일종의 파이낸싱한 부분,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거꾸로 되면은 레버리지로 손실을 보는 것이죠. 그게 변동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걸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츠를 뭘 사야 될지 이렇게 이제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이제 운용사전은 이런 데 빠르거든요. 사람들이 뭘 불편해 할까 하면 이런 걸 싹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리츠를 한 14개를 그냥 편입한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TF를 사시게 되면은 리츠 14개를 그냥 한꺼번에 사시는 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불편하시면은 저런 ETF 하나 사시면은 부동산 인프라 ETF라든지 이런 거 사시면은 여기는 저 ETF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런 리츠입니다. 10개만 나와 있는데요. 이 4개가 이제 더 밑에 있습니다. 매크로 인프라, 요즘 인기 좋은 것, 이게 한 17% 들어가 있고, SK 리츠가 11% 막 고만고만하게 들어가 있고, 얼마 전에 발행했던 삼성 FN 리츠도 한 4.4%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이제 한꺼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리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헷갈릴 때는요, 이게 좀 분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ES캔들 이거 이제 물류시설, 그 다음에 이거는 도로 톨게이트료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피스, 이거는 백화점, 몰 이런 거죠. 이거는 오피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주유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오피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은 오피스, 주유소, 백화점, 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까지 해서 다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다양하게 분산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이렇게 포함된 ETF를요. 이게 리츠의 가격 변화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7천 얼마까지 갔다가요. 지금 3,500원 이제 더 떨어졌고요. 한 2,900원까지도 갔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6,000원까지 갔다가 한 3,500원까지 가고 이렇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파워입니다. 이 변동성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로 따지자면은 채권은 이제 조금 아직은 완전히 안전한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크게 손해 안 볼 정도로는 채권은 와 있기 때문에요. 채권 펀드 하시더라도 큰 무리는 없고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가시면은 이런 리츠 부분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금리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 레버리지를 했으니까 금리에 가장 취약하죠. 금리가 이제 인하되게 되면 리츠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내년 초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리츠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체 자산에서 제가 아까 ETF, 리츠, 그 다음에 채권 펀드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사적 연금에서 넣을 수 있는 것, 이런 리츠를 장기적으로 그냥 조금 어느 정도 편입해 계시면은 이게 배당을 꽤 쏠쏠하게 차곡차곡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리츠라는 자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 투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자산 관리를 할 때 6가지 원칙을 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마지막 시간으로다가 결론적으로 개인분들이 자산 운용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짜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냥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자산 배분이고요.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인컴을 잘 창출할 수 있는 것, 나의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충격이 왔을 때도 그렇게 자산이 복원력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인컴이 좋은 자산, 채권은 이제 금리가 좀 올랐어요. 채권 자산을 좀 편입하셔도 괜찮아요. 이전에 1% 할 때는 채권 자산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지금처럼 4% 이러면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한 40%,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인컴 주는 거죠. 캐시플로우, 이자라는 것. 그 다음에 배당주, 이건 미국 배당주입니다. 미국이 고배당주를 많이 주니까요. 미국 배당주 한 20%. 이것도
주식 가격은 변하지만은 배당은 그래도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배당은 주로 1년에 한 번씩 주는데요. 미국은 분기에 주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배당주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심심해요. 1년 내내 있다가 한번 배당 땅 떨어지고 하는데 미국의 배당 주식 펀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분기마다 배당이 들어왔다고 톡톡톡 뜹니다. 사람 안 심심하게 해줘요. 그게 투자의 재미죠, 사실은. 투자를 했는데 돈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미국의 배당주 한 20%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츠 한 20%. 이러면은 80%가 이건데요. 80%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인컴을 많이 주는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한테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혁신을 하고 성장을 해 나갈 텐데 그 과실도 따먹어야죠. 어느 정도는. 그 과실을 100% 따먹겠다고 하면은 좀 위험한 것이고요. 한 20% 정도만 그 과실을 따먹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혁신기업 BBC에 해당되는 것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 한 절반 정도 해서 10% 이렇게 투자해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의 세 가지 조건, 건강함을 체크하는 것,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요건이 여러분들 충격이 왔을 때 언제 잘 복원력이 좋으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컴력,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일단 분산되었느냐, 분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컴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구매력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산을, 예를 들어 자산을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식의 이제 예시이고요. 이거는 제가 하려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그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걸 알아봤는데, 찾아가는 연금 자산 교육 안내.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직장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찾아가는 연금 자산 관리 집합 교육. 일반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금 자산 관리 전문가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